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딱 40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20대, 30대를 거치며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다 보니 행복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걸 감당하기엔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딸이 30을 훌쩍 넘기고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자 저희 엄마는 조바심이 났는지 점점 강도 높게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안 해? 인물이 빠져? 그렇다고 학벌이 빠져?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결혼해. 엄마 친구들이 너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글쎄 너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묻더라. 나이 더 먹으면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다들 오해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시집 가. 지금은 몰라도 나이 더 먹으면 외롭다. 뭐라 해도 사람은 가정이 있어야 해. 엄마가 선자리 좀 알아볼까? 이런 잔소리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다 보니 저는 결혼하기 전에 피가 말라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엔 회사가 여러 복합적인 일로 시끌시끌 하던 때라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결국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잠을 못 자니 하루 종일 머릿속이 흐리멍텅해졌고 그로 인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면서 주변 동료들도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제 스스로도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엔 자기 병원을 좀 가봐. 요즘엔 딱히 아프지 않아도 자기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예방 차원에서 병원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 여차하면 수면제라도 처방해 달라고 해. 괜히 방치하고 고생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회사 앞 병원이라도 다녀와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는 그렇게 저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자 그래도 수면제는 내성이 생기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회사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일하는 제 또래의 젊은 의사로 그곳 한의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임 의사였어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요즘 잠을 못 자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 같은데. 오래됐어요? 네, 좀 됐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거든요. 큰일이네요. 잠깐 손 좀 주세요. 남편은 그렇게 제 손목에 맥을 짚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좋은 차라며 자기 전에 따뜻하게 먹고 핸드폰이나 TV 같은 건 멀리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흘렀고 저는 별 차도가 없어 차라리 수면제를 처방해주는 병원으로 옮길까 하다가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한의원에 갔어요. 뭐가 문제인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역시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제 같은 걸 좀 처방받고 싶은데 한의원에도 수면제 같은 약이 있나요? 아, 수면제요? 가급적이면 약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잠시만요. 이건 원래 환자분한테 드리지 않는 건데 현정 씨는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드릴게요. 그렇게 남편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저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무슨 약 이름이라도 적어줬나 하고 건네받은 종이를 봤는데 그 종이엔 웬 모르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핸드폰 번호요. 밤에 잠 안 올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 무슨? 저는 황당해서 한동안 남편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작업을 하는 거야 뭐야? 라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얼굴 가득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심은 절대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요. 약보다는 대화가 마음을 안정시켜주니까 딱 3일만 저랑 자기 전에 통화해봐요. 3일이 지나도 소용없으면 그땐 진짜 수면제 처방해 줄게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너무 호언장담하는 남편의 말에 얼떨결에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제 손으로 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회사에 들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루 종일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동동 떠다녔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오후 근무는 다른 날보다 딴 생각을 하느라 그랬는지 회사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엄마는 딸이 수면장애가 있는 것도 모른 채 기다렸다는 듯 저를 붙잡고 선짜리라며 핸드폰에 어떤 남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저는 엄마가 준 핸드폰으로 맞선 남의 사진을 확인했고 이런 말 참 미안하지만 딱 아저씨 같은 인상의 사진에 저는 저절로 눈살을 찌푸렸어요. 겉모습 말고 사람을 봐야지. 이래봬도 이 남자 7급 공무원이야. 3남매 중에 막내라. 너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이번 주에 약속 잡을까? 저는 서둘러 이번 주는 바쁘고 선약도 있어 힘들다고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다음 주도 내키지 않았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또 들들 볶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다음 주로 약속을 미뤄놨는데 이건 또 무슨 핑계로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이지 기절한 듯 푹 자고 싶다고 생각해 한의원에서 준 차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준 전화번호가 외워졌는지 계속 번호가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래 딱 3일인데 전화해보지 뭐. 분명히 이것도 소용없으면 수면제 준다고 했잖아. 제 스스로와 타협을 했고 눈 딱 감고 핸드폰에 이미 외운 남편의 전화번호를 찍었어요. 여보세요? 현정씨예요? 네, 그냥 속는 셈 치고 3일만 믿어보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아, 현정씨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행복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저는 낯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쩐지 이 전화가 3일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참 오랜만에 웃고 떠들다 거짓말처럼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또 밤에 통화할 생각에 전에 없던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회사에서도 전에 없던 제 모습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궁금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통화는 벌써 마지막 3번째 밤이 되었고 저는 내심 아쉬웠지만 차마 앞으로 이렇게 통화하자고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선을 본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현정 씨는 그 선자리 나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요. 그럼 그날 선 보지 말고 땡땡이 쳐요 나랑.
분명 그때였어요. 이런 표현 너무 유치한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니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찌나 쿵쾅쿵쾅 뛰던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나기 위해 맞선 자리를 거절하고 남편과 첫 데이트를 했어요. 사심은 절대 없다고 하더니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매일 밤 통화를 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저희 집에서도 허우대 멀쩡하고 직업도 좋은 남편을 대환영했고 2년 연애 끝에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도 전부터 내 아들 한의사인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애한테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니?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라며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며 무작정 연을 끊고 살겠다고 집을 나왔고 보름 만에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아들이 자기와 연을 끊고 저와 결혼할까봐 내키지 않는 결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부부가 될 수 있었죠. 시작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만 됐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가까이는 살아도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저한테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눈치를 보이면 그때부터는 저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거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어디서 굴러먹던 꼬리 9개 달린 여우처럼 생긴 게 남의 귀한 아들 거저 얻었으면 그냥 엎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 것이지? 감히 내 아들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웃기지도 않아 정말. 니네 집도 똑같아. 거지 근성인지 뭔지. 하기사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 저는 살면서 처음 받는 막말과 하대에 점점 한계를 느꼈고 그 스트레스는 또 다시 불면증과 남편을 향한 짜증으로 폭발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마음 좀 풀어. 라고 대신 사과했고 이게 또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짜증스러운 날이 길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희 친정집을 돈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등 함부로 말씀하셨죠. 그건 정말 자식된 입장에서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제법 규모가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는 직원들이 3교대로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끔 가게를 나갈 뿐 장사에는 이미 손을 뗀 지 오래신데 그간 벌어놓은 돈이 제법 있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척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에 반해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가 퇴임을 앞둔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신데 두 분 다 절약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셔서 새 옷을 사는 일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 비싸고 화려한 명품만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눈엔 저희 부모님은 자신보다 훨씬 뭐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결혼할 때도 제가 나이가 적지 않으니 일부러 집에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저희 집에 돈이 없어 그런 걸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든 잘난 당신 아들을 잡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며 저희 집에 대해
이런저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사실 검소하신 것뿐 저희 친정집이 그렇게 없는 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치하게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 그 흔한 대출도 없고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도 많은 현금 부자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중에 정말 못 봐주겠는 건 은근 당신이 가게 사장이라는 걸 말버릇처럼 하시는 거였는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시어머니가 넘고 마셨어요. 어느 날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와서는 니네 엄마 집에서 노시지? 마침 우리 가게에 일손이 좀 부족해서 니네 엄마가 딱 생각이 나잖아. 그 나이에 어디 나가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나와서 돈이라도 버시라고 해라. 내가 특별히 월급 많이 드린다고 해. 엄니, 저희 엄마 일 안 하셔도 사는데 지장 없으세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모처럼 사돈 생각해서 덕을 좀 베풀까 하는데 뭐? 마음만 받아? 이러니 딸 자식 시집가면 남이라고 하는 거야. 넌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니네 집 신경을 안 쓰니? 나는 딱 봐도 알겠던데.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식당에 나오시라 그래. 원래는 내가 직접 가게 나가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명색의 사돈이니 내가 그날은 특별히 나가서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도 좀 해놓고 할 테니까.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당신 가게에 저희 엄마를 채용해놓고 당신 아랫사람으로 부려먹고 대놓고 무시하려고 일부러 저한테 생고집을 부린다는 것을요. 저는 못돼 먹은 시어머니의 심보를 알기에 극구 저희 엄마 일 안 해도 괜찮다고 아빠가 엄마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 선에서 거절했죠. 사실 저도 참 유치한데 시어머니의 아킬레스건이 남편 없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아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성의를 무시한다며 흐르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통곡하셨고 하필 그 모습을 저한테 김치를 담가 가져온 엄마가 보시고 말았어요. 어머, 사부인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니?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 시어머니를 부축하셨죠. 그 순간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가 입고 온 옷과 가방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는데 저는 이 거지 같은 상황에 할 말을 잃어 일단은 시어머니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너 꼭 말씀드려라. 다음 주야.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시어머니는 그 길로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으시다며 택시를 잡아 타고 가셨어요. 저는 낮게 한숨을 쉬며 엄마가 가지고 온 김치를 받아들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눈치가 백단이라 단번에 저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어요. 말을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야.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혹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니? 아니. 엄만 네 얼굴만 봐도 알아.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네 시어머니한테 물어본다. 저는 엄마의 말에 화들짝 놀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설레발을 쳤고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그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조금 전 어이없는 그 일까지도요. 어머, 네 시어머니 정말 웃긴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게 연세를 어디로 잡수셨는지. 근데 엄마 신경 쓰지 마. 김서방도 알아? 알아. 오늘 일은 내가 아직 말 안 해서 모르겠지만 김서방은 맨날 나한테 자기 엄마 대신 사과해.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사위는 쓸만해서. 안 되겠다. 엄마가 한 번은 나서야겠어. 다음 주라고 했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엄마 출근한다고. 출근을 한다고? 왜? 말했잖아. 한 번은 나서야겠다고.
내 자식 건드리는 거 나도 못 참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넌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해. 저는 걱정이 됐지만 은근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든든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믿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반응이 참 가관이었어요. 거봐라. 니네 엄마도 엄청 좋아하시지? 세상엔 돈 싫다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너네 같은 없는 집은 더하지. 알겠다. 위치는 알고 계시지? 저는 좋아 죽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시어머니가 정말로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이런 저의 속마음을 내보일 순 없었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나름으로 스트레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데이인 엄마의 출근 날이 되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리 시어머니 가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일찍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는데요. 혹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땐 정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가게로 쳐들어갈 심상이었거든요. 그렇게 가게 쪽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엄청 신경 쓰고 나온 듯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시어머니가 내리더라고요. 곧이어 그 뒤를 어떤 고급스러운 벤츠가 어머님 가게 앞에 섰어요. 어머, 벤츠면 다야? 어디 몰상식하게 남의 가게 입구에 차를 세워? 시어머니는 잔뜩 성인한 얼굴로 편의점에 앉아있는 저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벤츠에서 내린 사람이 저희 엄마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일인지 저희 엄마도 온몸에, 아니 가지고 있는 작은 액세서리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셨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저희 엄마가 맞나? 딸인 저도 몰라보겠더라고요. 딸인 제가 이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에 놀라셔서 벌린 입을 제대로 다물지도 못하셨고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편의점을 나서니 곧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가게 위치가 이래서 제 차를 세울 데가 없네요. 사돈이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런데 가게가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시다길래 또 엄청 큰 가게인 줄 알고 당연히 주차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뭐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차도 가지고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잠깐 여기에 세울게요. 아, 입구에서만 좀 떨어뜨려 놓으면 되죠? 네, 뭐 그래요. 비싼 차 누가 긁으면 안 되니까. 역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비위가 좀 많이 약해서요. 안에 들어가서 위생 상태 좀 봐도 되죠? 제가 일할 수도 있는 곳인데 어떤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는 마치 가게를 점검하러 온 감사원처럼 가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해서 가게 바로 앞쪽에 비켜 서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이곳저곳 위생 상태를 확인하셨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라 솔직히 그날따라 더 청소나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머, 이 찌든 때 구석에 먼지도 많고.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파는 가게인데 위생은 필수죠. 이러다 누가 여기 와서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거 에어컨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러면 저 안에 곰팡이도 잔뜩 있을 텐데. 죄송한데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원래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데 요즘 너무 손님이 많고 또 직원이 없어서 오늘만 그래요. 에어컨은 저래봬도 내가 매년 사람 시켜서 다 청소해요. 동네 장사인데 막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요. 이런 조그만 동네에선 소문도 금방 퍼져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려면 내가 음식 맛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잘 팔리는 걸로 하나 주세요. 아직은 여기 직원 아니니까 돈 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시종일관 눈살을 찌푸리며 가게 이곳저곳을 눈으로 훑었고, 다른 때면 노발대발하실 시어머니는 그날은 이상하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 이거 국물이 왜 이래? 육수 맛이 하나도 안 나네. 그리고 이 김치는 딱 봐도 중국산 김치고. 사돈, 정말 이런 게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팔려요? 저는 그때 분명히 봤어요. 시어머니가 단단히 약이 올라 죽겠다는 그 얼굴을요. 저는 참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고, 저희 엄마는 그날 마치 작정이나 한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 저는 솔직히 사돈이 매사 말씀하시는 걸 보고 대단한 부자인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겸손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돈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네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 걸치고 있는 거 하나 둘 사시는 거군요.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저는 남편이 밖에 나가 일을 한다고 하면 하도 난리를 쳐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일은 못할 것 같네요. 가게가 좀 크고 괜찮으면 가족끼리 돕는다고 얘기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이가 이런 줄 알면 난리를 칠 거라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맞다. 잠깐만요. 저희 엄마는 갑자기 가게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얼른 숨었죠. 차에서 에르메스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희 애 보면 좀 전해주세요. 좋아 보여서 하나 샀는데 명품이라고 하면 아주 칠색팔색을 해서 좀처럼 가지러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애가 워낙에 지아빠 닮아서 욕심이 없어요. 이런 말 좀 제가 푼수 같긴 한데 저희 집 양반이 교육자 치고는 자산가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 말고는 그렇게 돈 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사돈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만.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를 우두커니 세워놓고 유유히 벤츠를 끌고 돌아가셨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다 지를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돈으로 무시해야 가장 열받아. 뭐 니네 아빠가 뭐라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 집에서 계속 살 자식 문제인데 돈이 대수야. 그리고 솔직히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도 한번 크게 써봤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태 살면서 쓴 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얘는 너 키우면서 쓴 돈이 더 많아.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며 정성이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그렇게 그냥 돈만 쓰는 건 쉽지. 그래서 이런 건 값어치가 없어. 난 그 비싼 차보다 네가 더 비싸다. 넌 엄마 아빠한테 가장 비싸고 소중한 명품 중에 명품이야. 엄마 아빠표 리미테이션. 저는 엄마의 말과 사랑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사람이 귀하지 돈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가 맡겨놓은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러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고 저는 또 한 번 통쾌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저희 엄마가 맡겨둔 에르메스 가방을 꺼내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가방인 척 사진을 찍고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고 그 순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헛기침을 몇 번이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넌 왜 연락도 없이? 아니, 제가 싫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가방을 어머니한테 맡겼다고 해서요. 그래, 하자가 있을까봐 꺼내서 한번 봤어. 넌 그러고 왜 이 좋은 걸 싫다고 하니? 엄마가 사주시는데.
저는 그런데 돈 쓰는 거 싫어요. 지가 아무리 좋아도 가방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럼 너 이거 안 쓸 거니? 아, 혹시 어머니 갖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이거 그냥 저희 엄마 쓰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갖고 싶으시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까요? 아니 됐다. 나도 뭐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그냥 네가 안 쓰면 아까우니까 나라도 쓸까 했지. 그리고 난 원래 이 브랜드 안 좋아해. 아, 그러시구나. 하기사 어머니는 에뚜로 좋아하시죠? 보면 거기 물건이 많으시던데. 그날 이후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 무시하던 말버릇을 단번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가끔 도대체 니네 집에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시는 날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이라며 대답해드려요. 뭐 진짜로 정확히는 모르기도 하고요. 그냥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만큼은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많은 돈을 쫓기보다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저희 엄마 덕에 요즘은 마음고생 없이 잠도 잘 자며 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난 남편이지만 얼마 전 아이도 생겼고 앞으로 더 행복할 미래를 꿈꾸고 있답니다. 이젠 정말 가끔 특별한 날이면 시어머니를 뵙는데요. 한참 어린 저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이제라도 돈이 아닌 진짜 행복과 즐거움을 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희 고부도 지금보다는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얼마 전 결혼 15주년을 맞았어요. 연애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니까요. 그건 성격 차이나 시댁과의 문제 때문이 아닌 바로 남편의 외모 때문이었죠.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주위에서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요.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잘생긴 얼굴 때문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잘생겨서 나쁠 건 없지만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난 건 24살 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10,000원 버스 안에서였죠. 출근 첫날이라 서둘러 일찍 나섰는데도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까지 새 정류장을 남겨두고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글쎄 누가 제 엉덩이를 기분 나쁘게 쓰다듬지 뭐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쾌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변태 자식이 아예 대놓고 제 엉덩이를 움켜쥐지 뭐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서서 그대로 날렸어요. 그때 제 주먹에 코를 맞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엉덩이 만지니까 기분 좋냐, 이 변태 새끼야? 그 순간
만원 버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마다 남자를 향해 한마디씩 해댔죠. 대개가 욕설이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코피를 닦으며 그러더군요. 저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너 같은 놈은 평생 깜빵에서 콩밥이나 먹고 살아야 돼. 저를 비롯해 만원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남자를 향해 경멸에 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였어요. 기사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서에 세워줘요 말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변태 자식을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할 게 뻔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 가는 건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첫 출근 날이라 그냥 보내주는 거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살벌한 욕설을 섞어서요. 남자는 고스란히 그 욕을 듣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가 회사 앞에서 정차를 했고 저는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글쎄 남자가 저를 쫓아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순간 겁도 나고 이놈이 미쳤나 싶었어요. 설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고 일단은 회사 건물까지 죽기 살기로 뛰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달려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을 헐떡거리며 소리쳤어요. 치안! 여기 치안이 있어요! 그 소리에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 등 뒤에 숨으며 아저씨, 저 사람 성추행범이에요. 버스에서부터 저를 쫓아왔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곤 남자를 막아섰어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를 내밀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사원증이었죠. 영업부 직원입니다. 저 성추행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는 제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성추행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 제 엉덩이를... 순간 출근을 하던 직원들의 시선은 온통 제게 쏠렸고 그 바람에 긴장한 저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쳐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좋아요. 내가 반드시 그놈 잡을 테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너무도 단호한 남자의 눈빛에 저는 압도됐고 정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얼마간의 말미를 주기로 하고는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첫 출근을 시작으로 저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교통편은 그 버스 노선 하나뿐이었기에 다음 날도 저는 그 버스를 타야만 했어요. 한편으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당하랴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더 이상 버스에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만원 버스에 실려 회사로 향하고 있었죠.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떠밀리던 찰나 제 가슴 쪽으로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때였어요. 잡았다 이놈.
제 등 뒤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돌아보니 지난번 남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는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에게 손목이 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중년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아름씨, 이놈이에요. 지난번 아름씨 엉덩이를 만진 놈도 오늘 아름씨 가슴을 만진 놈도 바로 이놈이라고요. 너희 새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몸을 더듬어? 기사님, 근처 경찰서 앞에 세워주세요. 남자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중년 아저씨는 경찰서로 가는 내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긴 직장도 잃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냐면서요. 그러자 남자가 아저씨 멱살을 쥐었어요. 당신 자식 대학 보낼 걱정은 되고 남의 귀한 딸이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게 되는 건 걱정 안 돼? 네 새끼만 중요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잘 들어. 네가 회사에서 잘리든 이혼을 당하든 선처는 없어. 네가 그동안 상처 준 여자들 생각하면서 네 죗값 제대로 받아. 저보다도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자를 보자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처음엔 저한테 오해를 받은 게 억울해 적극적으로 나오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동안에도 온전히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걸 보면서 억울함이 아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번이나 같은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터라 많이 위축되고 겁이 났는데 이 남자 덕분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요. 경찰서에 들르느라 이미 출근 시간도 많이 지나버려서 우린 영락 없이 지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하는 바람에 괜히 누명만 쓰시고.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안 계셨으면 하마터면 오늘도 못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지각까지 하시고. 오해야 풀었으니 됐고 무엇보다 범인을 잡았으니 앞으론 마음 편히 버스 타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성추행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약속대로 남자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린 퇴근도 같이 하게 되었고 종종 퇴근 후에 영화를 보거나 맥주도 한잔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썸을 탄 거죠. 그런데 이 남자랑 같이 다니다 보니 저를 보는 여자들의 시샘어린 눈빛이 느껴지지 뭐예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시선이라 왠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런 남자랑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이 관계도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즐기자는 심정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날도 퇴근 후 둘이 영화를 보러 종로에 나간 참이었는데 글쎄 극장에서 전 남친과 딱 마주친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놈이라 더럽게 끝난 사이였죠. 전 남친 옆에는 예쁘장한 새 여친이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 처량하게 극장을 나오고 너 아직도 솔로야? 설마 아직 날 못 잊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데.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더군요. 그때였죠. 팝콘을 사러 갔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신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훨씬 잘생긴 남자가 제 곁으로 오자
전 남친은 물론 그의 여친도 놀라는 눈치더군요. 마치 안 싸웠는데 이긴 느낌이랄까? 암튼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마치 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뭐예요. 자기야, 영화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자에 이끌려 상영관으로 향하는데 전 남친의 여친이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건. 영화가 끝나고 남자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쪽을요. 수줍은 마음에 제 할 말만 하곤 도망치듯 가려는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아니, 고백을 했으면 대답은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 사귀는 거 어때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겠다. 머뭇거릴 이유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는 버스에서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성추행범으로 물리는 바람에 상황이 꼬여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다고요. 다행히 진범을 잡아서 관계가 회복됐고 그날 이후 연애하는 기분으로 저랑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이미 연애는 시작된 기분이지만.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오늘부터 1일이 시작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날 이후 특별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귀기 전에도 출퇴근을 이미 같이 했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남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다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사귀게 되자 기분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런데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에는 멋진 남자랑 같이 다니는 덕분에 여자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받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걱정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이 남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회사 내 여자 직원들 중에서는 이 남자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연애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요. 그저 벙어리 냉가슴으로 소가리만 해야 했어요. 내 남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자들 중엔 예쁘고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더욱 그랬죠. 그래서 정작 청혼을 받았을 때도 기쁜 마음 한편에 정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결혼하고도 주변 여자들에 대해 늘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불행할 것만 같아서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한눈을 팔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저 제 노파심이 문제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은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았거든요. 주말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아무리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머님의 운전기사가 되는 걸 마다 않으셨죠. 아버님이 어머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라면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안심을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철마다 제 보약도 지어 보내주시고 제사나 명절 때도 회사 일도 하고 살림도 사느라 힘들 테니 늦음하기 오라시며 음식 준비도 두 분이 손수 다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이 1년 터울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지 뭐예요. 2년 전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마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머님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였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에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간간이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남편이 쩔쩔매며 통화 상대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30분 넘게 통화를 한 남편은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주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걱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남편이었지만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편은 제게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았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혼자 꽁꽁 싸매고 걱정을 하던 저는 지인 소개로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무당은 대뜸 숨겨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서 끊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에 무당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러더군요. 안 돼. 이건 구슬해도 못 끊어.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에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는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상한 거 아니냐며 한약이라도 지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의 미래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남편과 살아온 제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남편은 한참을 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며 이런저런 먹거리를 하나름 사들고는 다시 차에 오르더군요. 내연녀에게 줄 간식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끓는 것 같았죠. 그리곤 다시 한참을 달려갔고 그러다가 남편의 차는 서울에서 꽤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외진 병원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남편을 뒤쫓아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가보니 남편은 면회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내연녀가 병원에 입원 중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자 간호사와 함께 누군가 남편 앞으로 다가왔는데 맙소사,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더라고요. 남편이 쌍둥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던 터라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 뭐예요. 여자가 아닌 건 다행이었지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결혼기간 내내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은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켰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믿었던 시부모님조차도 제게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쌍둥이 형제의 눈빛이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면회를 하는 내내 남자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급하게 남편을 쫓아오느라 이곳이 어떤 병원인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그때 형수님 맞죠?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저를 보곤 웃으며 부르지 뭐예요. 그제야 제가 뒤따라온 걸 알게 된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뭐야, 형이랑 같이 온 거 아니었어? 형수님, 저 처음 보죠? 난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소혜랑 지혜는 잘 있어요? 마치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시동생의 모습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이 불쾌했는지 시동생이 대뜸 그러더군요. 왜요? 정신병원에 사는 시동생이라 말도 섞기 싫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날 여기에 버려둔 형이랑 엄마 아빠가 미친 거지. 안 그래 형? 그 말을 하는 내내 눈빛이 점점 살기를 띠기 시작하던 시동생은 급기야 광기를 뿜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해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죠. 그리곤 한참 동안 제자리를 서성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좀 전에 그 사람은 내 쌍둥이 동생이야. 조현병이 심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곤 계속 병원에서 살고 있어. 결혼 전에 말을 할까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떻게 15년간을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럴까봐 그랬어? 왜 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 저는 서운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 남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병원을 찾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미안해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꼭 안아주며 그랬죠. 여보, 이제 그 짐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린 부부잖아. 그동안 날 속인 건 괘씸하지만 그 마음 아니까 더 이상은 말 안 할게. 대신 앞으로는 혼자 여기 오지 말고 나랑 같이 오자. 당신 동생이기도 하지만 나한텐 시동생이기도 하잖아. 응? 그 짐 나랑 같이 짊어지자. 난 당신 혼자 힘든 거 싫어. 그래 줄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한참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동안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주말 드라이브는 병원에 있는 작은 아들 면회를 위한 거였죠. 오랜 시간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야 했던 두 분은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마음이 찡했어요. 그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로 동생의 면회를 맡아야 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남자를 무당 말만 듣고 바람남 남편으로 오해를 했다니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무당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죠. 남편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란 건 맞았으니까요. 결국 용하다는 무당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추격전은 엉뚱하게 끝이 났고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이런 우리 부부를 보고 중학생 큰 딸은 이러다가 늦둥이 막내 동생을 보는 거 아니냐며 놀려대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런 딸들의 우스갯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주말 외출을 하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두 딸들한테 삼촌의 존재를 알리고 싶긴 하지만 시동생 상태가 심각해서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두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픈 둘째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사셨던 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의 짐을 떠안아야 했던 제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려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묵묵히 가족과 동생을 지켜내고 있는 듬직한 내 남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줄 생각입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말이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